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8월 13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나 그제 걸쳐서 제 눈에 띄었던 어떤 사안들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목으로 뽑은 이 부분은 우리가 베트남과의 관계, 미국은 일본과의 어떤 요구를 했다. 일본이 마땅치 않지만 거기에 물론 베트남하고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격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 대신에 베트남을 선택했다. 베트남이 미국이 예상한 것 이상의 정도로 한국의 설득에 동의했다. 그래서 트럼프를 25일 만나러 가기 전에 28을 만나게 될 가능성은 적지 않은가. 자, 이런 추정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추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다 보면은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가 더 탄탄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의 면담 결과, 그리고 하느냐 마느냐 부분, 그리고 트럼프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추정하는 내용과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 각각의 의미를 새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푸틴과 트럼프의 만남은 많은 것들이 기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가 된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 무드로 돌입하게 된다. 그러면 북극 항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게 한국에는 득이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지금 언론은 어디에서도 보도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종전 다음에는 김정은을 만난다.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 똑똑한 친구다. 북한도 최근에 김여정의 입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분명히 하긴 했지만, 언급을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와 사이가 나쁘지 않다. 자, 그래서 이번에 푸틴과 트럼프의 미팅은 대화의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하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상당히 관여된 부분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 절대 싫다고 말할 수 없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골목대장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베트남이 싸움을 잘하겠느냐, 일본이 싸움을 잘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아니냐. 그 왜 베트남은 우리에 대해서 큰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왜냐? 중국이 팽창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당사자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의 생산기지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 북한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미국이 표준을 바꾸게 됐을 때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세계 표준이 들어가는 시스템은 우리 기술로 깐다. 옛날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화웨이하고 우리하고 삼성하고 5G, 5G 경쟁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미국 아예 없어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 여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 다른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미국이 그런 곤란한 상황, 식은땀이 뻘뻘 흘리던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 싫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기지가 있어야 된다. 한국은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짧은 시간에 생산 기지화될 수 있고, 북한이 훨씬 더 그렇지만 북한은 또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 화해를 하게 되면 러시아와 미국 입장에서는 해양 세력, 미국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이 만나는 거점으로서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도 엄청나게 커지죠. 거기에 부연해서 그 생산 능력이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베트남을 그리로 끌고 들어온다. 중국에서 떼어낸다. 미국도 대환영. 중국이 남쪽에 붙어 있으니까. 일본의 영향력도 배제한다. 동남아를 한국이 접수한다. 약간 이런 부분, 물론 지금처럼 패권식으로 접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봐서는 베트남은 좀 놀랬지만 이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군사적인 부분이 이번에는 많이 강조됐습니다. 고위급의 연락망을 개통해 놓는다?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지금 베트남이 군사적으로 위해를 느끼는 상대방은 옆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겠습니까? 태국? 절대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관심 있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즉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미국이 있지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거절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일본을 배제한다는 게 아니다. 대신에 일본군은 전면이 아니라 예비군 정도로 생각해라. 일본 자위대는 그 정도로 진행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자, 가장 큰 것은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동의를 하신다면은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일단 먼저 이제 푸틴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먼저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시간이 별로 없다. 트럼프가 초조하게 여기저기서 보이거든요. 우리는 트럼프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알겠는데 너희 마음을 한미일, 일본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한미일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건 단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되게 관성적인 부분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되게 양쪽이 같은 수준에서 강력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반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그거의 결론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며칠 전에 이야기가 나온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예. 자, 그 외 여러 가지 신호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베트남 서기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한 베트남 정상 2030년까지 교육 규모 $1,500 달성을 노력하고 그 밑에 있는 소제목들도 보면은 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이런 내용이 나왔죠.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 원전 분야 인력 양성 협력 MOU 체결, 히토류 등 핵심 광물 협력도 강화. 제일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어요. 예, 국방, 안보, 정치 분야의 협력이에요. 이건 여태까지 베트남과 거론된 부분이었거든요. 서방에서 주로 한다면은 미국 정도였는데. 근데 그게 중국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국하고 접촉이 있잖아요, 베트남이.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표현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민한 문제다. 이런 부분이 든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이재명의 행보는 이것은 분명히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보는 외교부에서 장기병 몇십 년간 잔뼈가 굵은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다. 예상하기 어려웠던 내용이다. 이렇게 해도 되나? 그림은 맞는 것 같은데 밀어붙여도 되나? 이런 우려가 여기서 느껴집니다.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것이. 예. 자, 핵심은 이겁니다.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이죠. 국방, 방산, 협력, 통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게 모르겠습니다. K9 자주포를 팔기로 했는지 $3,500만 이야기가 여기서 보이던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왜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군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서로 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 문제 때문에 군 고위급 회담, 그게 지금 이제 한미연합사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대체하는 것이 이거다. 즉 베트남이 여기까지 따라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베트남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원전까지 지어주겠다. 자, 우리 UAE나 최근에 이제 체코죠. 체코권을 보면은 우리가 돈 빌려줘서 지어줄 수 있어요. 돈 빌려줘서 지어줄 수 있어요. 러시아가 돈 빌려줘가지고 이집트에 원전 몇 개 짓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베트남이 원전을 원하면. 근데 이것은 되게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원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핵 폐기물을 갖게 되는데 그럼 그것을 농축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한국과 미국의 이해에 부담이 안 된다라는 전제가 강력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언론에 어디에도 보도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미국한테다가 일본이 아니고 여기야, 이게 훨씬 나아. 남중국해랑 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야. 그리고 월남 사람들은 중국과 싸울 수도 있어. 그들 근성을 보여줬잖아. 그래서 그런 걸 칭찬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경제개발은 우리의 국방 관련해서 중국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만에 하나 그렇게까지 쉽사리 그래도 처신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희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중국보다 훨씬 더 나은 기술을 너희한테 줄 수 있다. 너희가 그래서 부자 나라가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여기에는 뒤에 미국도 우리가 설득할 수 있고 러시아는 당연히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북극 항로의 한 축으로서 베트남이 작동하면 딱 좋겠다. 중국을 견제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 있는 항구와 항만을 거점 항구로서, 즉 우리 남동해안,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동해안에 서버로 넣어주겠다. 예를 들어서 블라디보스톡 정도의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너희가 동남아 쪽에 산물들이 취합되는 곳으로서. 자, 그것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제 북극항로가 개통이 됐을 때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인프라 지원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북극항로 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상해, 그리고 좀 가능성 낮지만 발해만 가운데 있는 천진항, 일본 후쿠오카항, 도쿄항하고 경쟁할 수 있어요. 뭐 나가사키 같은 데 하고도. 자, 우리도 어디 동네에 가면 맛집들이 쭉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성공하는 맛집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렇다. 그런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손님들이 편해야 돼요. 밥 먹는 거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편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경쟁을 하고 미리 준비해 나선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세게 낸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 국방이 연결된다. 베트남. 이것을 왜 깊이 파헤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이것은 중국과 적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첫 신호거든요. 자, 게다가 북미 체결되면 북한이 역시 미국 라인에 서주겠다라는 게 지금 약속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주한미국 철수한다는 거 보십시오. 감축한다는 거, 전투병력. 그게 없어도 중국을 방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라인을 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베트남 우리가 한 거예요. 거기 원한다면 대만도 이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철저히 배제된다. 다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했던 지역이거든요. 베트남, 대만 이런 데가 다. 물론 한국에도 행사하려고 했죠. 윤석열을 통해서. 자, 한 일주일 전에 소개드린 것 같은데,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런 취임식에서 이런 말 했죠. 한미 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는 이제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치람도 역할을 대신해 준다. 미국은 지금 몸을 추스려야 되잖아요. 축소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팍 쓰러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대신해 주겠다. 한반도가 그 선을 지켜주겠다. 푸틴은 그 한반도를 무역로로 선택함으로써 미국이 제시할, 미국의 자본이 좋아할 새로운 물류의 루트, 무역로가 거대한 무역로가 형성되고, 북극 항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한반도 소통을 따르는 내륙 항로를 동시에 내륙 소통로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로 보자면 내륙 소통로가 훨씬 커요. 자, 내륙 소통로를 하더라도, 북극 항로를 하더라도 그것은 부산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 부산의 전략적 포지션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은 그래서 주한미군은 물러나고 한반도는 한국의 힘으로 지킨다. 뭐 북한이 도와줄 수도 있고, 전 세계의 틀이 그것을 존중해주고 한껏 활용하게 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천의 송도 신도시 같은 걸 만들어서 중국의 상해랑 경쟁하려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일단은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걸 다시 누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예,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 그러면 러시아와 미국이 어디를 선택해 주느냐? 후쿠오카를 선택하느냐? 상해를 선택하느냐? 부산을 선택하느냐? 같은 값이면 부산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더 중요하게 될 해상로를 누가 지키느냐? 한국 해군과 베트남이 지킨다. 옆에 필리핀 도와주고 미군은 뒤에 있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첫 사례가 이번에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이다. 국방 분야의 관계 설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절대 할 수 없죠. 우리가 약속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베트남한테다가 확신을 줘야 되죠. 그걸 해서 미국한테다가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일본은 여기 끼어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시바람 회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꽁 대신 달기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고, 여기 보십시오. 며칠 전에 이런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조율 중 이시바 만나고 트럼프가 만나나?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이시바 먼저 만나나? 이게 국내에 강력한 강고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소위 그냥 크게 보아서 친일파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일본 언론이 이야기를 했다. 23일 전후 도쿄에서 한일 회담을 한다. 이것은 그쪽에서 제안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 미국이 제안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저 채널에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시바는 지금 이재명의 지금 내란 실패 이후에 이재명의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지는 입장이에요.
미국한테 버림받은 거는 이주로 취급받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옛날에는 일본이 당연히 미국의 첫 번째 파트너고 그 밑에 한국이 딸려온다 생각했지만 지금 그게 바뀌고 있는 순간에 작년, 금년을 거치면서 특히 내란의 그 중심에 있죠. 60주년 한미 수교 기념식에 일본에서 한 거에 20회 참석했잖아요. 우리 대통령은 뭐 당연히 안 갔을 겁니다. 국내 행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니다. 안 만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하면 좋겠는데 일본이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지만 나중에 일본을 써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좋겠는데 지난번 한미일 동맹 군사동맹의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을 간파한 우리가 바로 베트남을 바로 땡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확인은 이제 이시바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트럼프 가기 전에 안 만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만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그런 얼개를 이해하신다면은 상호작용의 얼개를 이해하신다면 20일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의미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금 자 트럼프가 희한한 짓을 이재명한테 할 수 있다라면서 옛날 문재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건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당시에 이런 사진을 올려다 놓고 문재인을 앉혀놓고 25분간 마이웨이 트럼프와 회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조선일보 부류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윤석열을 미국이 지지하고 또 기독교 단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신교 단체가 이재명을 미워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이 중국 편이고 전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지금 하는 거 대보세요. 베트남하고 친해진다는 것은 반중이에요. 그것도 대놓고 엄청나게 공격적인 행보예요. 중국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대해서. 아직 반응이 나온 건 안 보여요. 그 중국도 정신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한국하고 베트남이 군사적으로 고위급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서 경제협을 해주겠다. 양쪽 다 덕이다. 그러면 베트남이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될 것은 남중국해 문제밖에 없어요. 자, 그때 문재인하고 트럼프가 결과를 어떻게 맺었습니까? 북한하고 김정은과 트럼프를 3번이나 만나게 했잖아요. 거기 갈 뻔했잖아요. 미국 내 딥스테이트나 군산복합체 방해만 없었다면 그게 이 표정이 지금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재인과 트럼프의 관계 아닙니다. 그거 되게 쓸만한 아이디어야. 지금 그게 훨씬 더 간절해졌죠. 4년 지나고 나서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그냥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네. 자, 문재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된 다른 사진도 하나 볼까요? 자,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 당선되고 나서 노무현 묘역을 들렀다가 근처 양산으로 가서 문재인을 예방한 사진입니다. 저런 것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정청래가 노사모 출신의 첫 국회의원이었고 게다가 지금 당대표까지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 문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수박들, 전통적인 어떤 호남권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 이 이낙연을 대표로 삼아서 그게 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한테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죠. 김대중 때부터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되게 멋있는 전통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정당 정치에서. 일본의 자민당 세력들을 보세요. 우리식으로 아마 처리했으면은 아마 수십 명이 감옥을 가야 될 겁니다. 자, 김대중이 노무현을 선택했을 때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전통적 호남 세력들 지금도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 지금 토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그들의 물갈이를 하려는 지금 노력이 지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노무현한테 기회를 줬고
정치에 전혀 뜻이 없었던 문재인을 노무현이 끌어들여서 대통령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제일 힘들게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다. 정권 의지, 권력 의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보고요. 중요한 일을 많이 했죠. 오늘 그런 데는 많은 내용, 트럼프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거기서 온 것이고, 이재명은 되게 영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자리가 없었지만 주위에 한두 명의 의원이 있었겠습니까? 지지하는, 지원해주는. 그것을 자리매김을 했고 거기서 이낙연 세력과 호남 세력이 폭발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들어서서 몇 가지 뻘짓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의원, 뭐 여성가족부 장관 올리는 것부터 해서 대주주 기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춘석인가요? 그 정책내 뒤를 이어서 법사위원장이 된 사람, 예, 그들의 관상에 보면은 다 써져 있거든요. 깊이감이 없고 진실됨이 없다라는 게,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면은 우리가 한 갑자를 다 해보는 거잖아요. 한 갑자를 다 살아본다는 게 웬만한 상황을 다 본다는 겁니다. 예. 주역에도 괴가 60 몇 개인데 사실은 뭐 중복되는 거나 다른 의미가 있는 거 빼면 60개 정도 돼요. 저도 60이 다 돼가잖아요. 여러분 60 다 돼가시는 분 계시고 넘으신 분도 계시죠. 다 봤다는 겁니다. 그 막판에 내란까지 봤잖아요. 직접적으로. 예. 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는 것인데, 이춘석은 사무총장 출신이라고 그래요. 저는 되게 지금 국회의장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낙연 계열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그냥 너는 이 라인이기 때문에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김병기가 들어와서 하려고 했던 게, 우리도 이제는 좀 퍼지자. 예, 이제 누리자 좀. 정권을 따먹었으니까. 이재명 계열은, 그럼 문재인 계열은 아니다, 계속 다 거쳐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큰 세계사적, 민족학적 대변혁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김병기가 들어와서 한 많은 행동, 당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사례들이 느슨했거든요. 절기겠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정치 귀족화를 위한 것이죠. 그게 우원식 딱 역할을 하고 있죠. 막 그런 색깔이 밉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 뭉치는 겁니다. 그 파워 게임이에요. 국민이 누구를 선택해 주느냐, 그 차이고요. 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거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월남 서기장이 왔던 그 시기랑 좀 겹치는 것 같아요. WCC라고 세계교회협의회, 저는 뭐 교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이게 대해 적개심을 가지는, 국내 특히 보수적인 개신교 단체에 상당히 적개심을 가지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 단체의 역학관계를 제가 가끔 다루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건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여기까지 데리고 온다. 그래서 김대중 구명에도 기여를 했고, 또 남북 교회 간에 만나는 거에 또 기여를 했다. 고맙다. 자, 이러면서 종교계에 대해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 개신교하고의 만남은 지난번에 보면 1등, 2등, 3등, 4등, 3등, 4등 정도 되는 교계랑 대표가 그때 만났어요. 종교계 대표할 때. 불교계에서는 제일 큰 조계종이 들어와 있었는데, 아마 숫자적으로는 3등, 4등이 엄청나게 취약할 겁니다. 기독교, 개신교를 다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손을 댔다고 봅니다. 자, 이것이 판이 크다는 겁니다. 예, 문재인 노무현 이 정도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은. 그냥 카톨릭 정도는 도와주는 거니까 거기 세를 발판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지금 이재명이 하는 행보는 국내 주류 개신교 세력들이 엄청나게 싫어할 인사를 모셔다 놓고 이걸 한 거예요. 이건 뭐냐? 너희 개신교 세력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지 않니? 신도 기반에서 무슨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런 게 또 있다. 내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게, 개신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지금 좀 잘못되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거. 예. 자, 이것은 큰 것을 바라보고 있다. 기독교계의 어떤 뭐라고 할까? 구조조정? 이런 것을 촉발시키려고 한다는 부분도 있다라고 기독교에서 오해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조계종은 지금 정무수석도 만나고, 당대표, 정책내도 가서 만나고, 근데 정책내에 보니까 태고종의 수반하고도 예방하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불교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입이 맞아요. 서로 간에. 근데, 천주교는 당연히 입이 맞고,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가
반발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력과 긴장감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에서 주말에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이렇게 돌파하겠다. 이것은 이런 것까지 필요할 국내 기독교계의 지지를 못 받았을 때는 개신교들의 해외의 지지라도 땡겨서 국내에 개신교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 의문을 갖고 있는, 물음표가 많이 생긴 개신교도들한테도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게 정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 베트남을 공식 초청했는데 거기에 겸해서 같이 온 거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그림이 읽히고요. 자, 주한 미군 감축 우려 커졌지만 아테네 R F-35 첨단 전력 배치. 자, 이제 조금씩 F-35를 이게 이제 주한 미군 사령관이 순환 배치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우리도 이미 40대나 했잖아요. 저는 순환 배치한다고 했을 때 미군이 우리가 보유한 F-35보다 더 많은 비행기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40대가 절대 작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F-35의 문제는 많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공감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막아주는 어떤 신의 무기다. 엑스칼리버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주한미국이 감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테네 R은 뭐냐면은 뭐라고 할까, 정찰기인데 신호정찰기예요. 신호정찰기. 상대방을 염탐하는 기종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 백두체계 같은 걸 하고 있지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크냐, 2만 명이 전투병이 2만 명이 빠져나가는 게 크냐, 이게 천지 차이예요. 그걸 왜 아무도 분석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주한미군 감축에서 반대하는 쪽에서도.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가 국내에서도 나와서 걱정하는 듯이 국방유가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국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저는 그건 군인의 자세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내가 능력이 안 되더라도 우리 땅 우리 손으로 지킨다. 그걸 남한테 맡기겠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얼마나 피박선적이 많은데, 그죠? 군인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력도 많이 나아져 있지만. 그런데 주한미군이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혼자서 되겠나라는. 그것은 그 군인은 장래가 밝을 수 없다고 봅니다. 내쫓아야죠. 내 혼자 적을 싸워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예. 그러면서 북한과의 전쟁도 각오하면서 내란을 어떻게 벌였대요? 그 모순이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한테 드리워져 있는 서로 간에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가 한테 주어졌던 지난 수십 년간 냉전 체제에서 주어졌던 사고의 틀이에요. 가만히 놓고 보면 서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녹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가 신의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이 생명을 부여받았을 때는 신과 똑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잖아요. 시야가 넓어지고 자유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좀 더 넓은 다른 동물들이 못하는 넓은 지구를 만들어라. 아주 행복한 지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더 속이 좁아지죠. 동물들보다. 갈 때까지 간 거죠. 그 대표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를 줘서 신과 같이 될 수 있게 북돋아줄 수 있는 종교계가 또 그런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말세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말세를 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벌어지고 있고, 세상은 그런 시점에 왔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빠듯합니다. 인생은. 거기에서 우리는 상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 이 세상 어느 때보다. 우리의 위상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계기를 잘 넘기게 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군 이야기를 했더니 위에 KF-21의 공대지 능력을 내후년 상반기 확보 1년 반을 단축했다. 이것의 핵심은 쭉 보니까 한국판 타우루스를 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뤘지만 타우루스는 거의 개발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자, 저걸 하게 되면은 공대공 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유럽제 공대공 무장, 단거리, 중거리 무장을 가져왔고, 미국도 암남이나 사이드와인드 같은 거를 장착이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 공대지 무장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뭐 그 외에 멍텅구리 폭탄 떨어뜨리는 거 이런 것은 뭐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예상보다 빨리 비행기가 개발된 사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서방권에서는. 거기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서 무기의 국산화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것은 1년 반 있으면 내년부터 이제 배치가 되는데 바로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해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딴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K2 전차, K9 자주포의 엔진을 굳이 뭐 수요가 몇천 대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단가도 비싸지도 않고 몇 억이면 되는 그런 엔진을 우리가 굳이 국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처럼 독일 거 라이센스, 안정된 기술을 가진 독일 거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생산하면 되는데 수출에 딴지가 걸릴까봐 우리가 직접 개발한 거잖아요. 그럼 엔진도 곧 간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미사일은 우리 거 다 개발했는데 엔진에서 딴지 걸면 어떡할 거예요?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런 이야기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게 뭐냐면은 표준연구원에 있는 연구원 분이신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군사 지식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식도 꼭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보면은 KF-21 앞에 레이더 돔에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저 덮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면 내 A사 레이더가 내뿜는 전파는 막아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나를 찾기 위해서 쏘아 제끼는 레이더는 튕겨내거나 흡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즉 선택적 투과성이 필요해요. 자, 그것은 과거에 뭐 예전에 A사 이전의 데이터에도 레이더에도 전부 다 레이더 도움이 있었으니까 그 선택적 투과성은 다 보장이 돼 있었고 그 기술은 그렇게 엄청나게 최신 기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A사 레이더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A사 레이더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은 주어진 큰 밴드 내에서 주파수의 변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주파수의 변조가. 상대방도 A사 레이더일 거잖아요. 그렇게 전제하는 건 당연하겠죠. 미래 전장에서 앞으로 몇십 년간 써먹어야 되니까 이 비행기를. 그럼 거기도 주파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최적 주파수를 찾거나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파수를 계속 바꿔요. 무전기에 뭐라고 할까? 도청당하지 않기 위해서 암호화하는 동시에 주파수를 계속 바꾸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기술이 된 거예요. 이게 선택적 투과가 되는데 그 선택적 투과의 폭이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왜? 주파수가 계속 바뀌고 상대방 주파수도 바뀌고 우리 주파수도 바뀌고 상대방 주파수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레이더 돔이 되게 능동적으로 A사가 능동이죠. A사가 능동이라는 능동 레이더라는 뜻이잖아요. 레이더 돔도 능동적으로 그 필터가 특정 레이더파를 잡아먹는 자기가 원하는 레이더파만 주파수만 보내야 되는 그 기능이 능동적으로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AI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전의 모든 상황을 예상을 하고 그것을 레이더 돔에다가 반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공지능이 나온 거거든요. 인공지능, 로봇한테 소프트웨어를 모든 경우의 수를 설정해서 한다. 그게 세상에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이 끝나는 거랑 또 동일해요. 이제는 각자가 능동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학습을 해서 상황에 맞게. 그게 AI고. 자, 그러기 위해서 병렬로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래픽 카드가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픽 카드의 동작 방식 자체가 병렬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그래픽카드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상황에 맞춰서 AI가 이제 AI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바꾸고 상대방이 이게 오면 여기서 바꾸고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AI가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걸 해봤더니 외국과 있을 때 뒤지지 않는다. 국산화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우리 국내 무기체계가 요즘 다 항상 이야기하는 해외 제품 대비 동동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AI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AI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번에 느끼셨으면 혹시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왜 AI가 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복잡한데 그것을 모두 사전에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순간순간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은 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AI 기술이 지금 상당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무인기 같은 거 드론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전부 다 이런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고리즘을 다 짤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 로봇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거고요.
제가 AI 이야기 하니까 예전에 이거 소개드렸는데 TBM이라고 땅굴 파는 기계죠. 지금 현재 이게 서울 경기도 순환고속도로 2차 순환고속도로 한강 하구 마지막 구간에 지하로 이걸 뚫고 있죠. 여태까지 지하철은 해본 적이 있지만 도로용으로 뚫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여태까지는 빌려서 썼는데 처음으로 국내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무게가 다가마치 3,200톤이라고 돼요. 이걸 다 쪼개가지고 배로 실어야 돼요. 조립하는 거거든요. 너비가 13m, 길이가 너비 14m는 이게 딱 뭐냐 2차선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써가지고 밑에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를 터널을 두 개를 뚫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번 제2순환고속도로 밑에 한강 밑에 하저 터널을 뚫는데 처음으로 이거 쓸고 딴 데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걸 현대건설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써먹을 때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배로 바지선에 옮겨서 이런 데 쓸 때가 많다. 저는 그걸 북한 개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특히 강화도에서 저기 경기도 쪽으로 넘어가는 데서는 지금 바로 공사가 시작돼야 될지도 몰라요. 북미 종전선언 하게 되면 거기는 손이 묻지 않은 강하구거든요. 남북의 대치 국면이 지난 70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공원화돼야 돼요. 거기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여기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했다고 보거든요. 여기 핵심이 보면 뭐냐, 21년에 했는데 문재인 때 한 거죠. 그렇죠. 그때 이것은 당연히 안목이었습니다. 문재인 엄청나게 꼼꼼한 사람입니다. 예. 헤더 설계 기술. 헤더가 뭐냐면 앞에 날이거든요. 날인데 안반의 영향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배열할지, 재질은 뭘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기존 방식으로 하면 한 달이 걸렸었는데 그것을 3일 만에 디자인을 했다. 이게 AI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안반 나오고 저런 안반 나오고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걸 만나게 돼. 그러면은 나라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3일 만에 했다는 거예요. 이때 AI예요. 우리나라 AI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 성향에 맞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은 개발 기간이 짧아지고 돈이 적게 들고 터널 굴착 능력이 최적화된다는 거예요. 소모품이 내구성이 올라가고 오래 쓸 수 있고. 예. 자, 이것은 북한과의 소통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 특히 한강 하구 쪽이 이 터널로 연결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라는 것을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DMZ가 공원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하로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 해상보다는 이런 것들을 옮기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고려 않고 딱 한강하고 한 군데만 쓰려고 이걸 개발했다?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뉴스 한번 볼까요? 빨라지는 북극 항로 시대 경남에 대응. 그래서 지금 진해 신항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향후 당연히 부산 쪽 항만하고 뭐 가덕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하고 가덕도 공항 이런 것은 무리가 없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도 시범 사업 한다는 이야기 나왔었죠. 예. 자, 여기서 한번 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북극 항로에 얼음이 녹아서 배가 1년 내내 다닐 수 있게 됐는데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없지요.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분석 기사가 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러시아 국토 앞으로 알래스카 앞으로 막 지나다니겠다는데 또 잘못하다면 동해를 지나다가 공해상에서 북한한테 납포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말하듯이 푸틴이 악마화되어 있는데 국내에 많은 언론에 있어서는 그들이 예전에 보잉 747 격추시킨 것처럼 그들의 영공을 침입했다고 그 따위로 시비를 걸면 어떡할 건데 아니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해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미리 준비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나 일본에 있는 항구들하고 경쟁을 한다. 이걸 누르겠다. 부산이 상해와 천진항을 극복한다. 일단 지리적으로 제일 유리해요. 이것은 미국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러시아는 제일 편안하게 이렇게 한다. 북극 항로뿐만이 아니라 남북 소통이 돼서 육지를 통해서 시베리아 대륙,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게 돼도 육지의 물자들도 통해를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부산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큰 항만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해항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은 새로운 무역 루트가, 무역 경로가, 새로운 실크로드가 생기는 것인데, 어제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막 생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경제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거기서 중국이 소외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다. 그리고 이 커진 규모도 커지고 중요성도 높아진 이 항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은 해군을 강화시키고 주변에 이해관계가 맞는 베트남 같은 국가들과 군사적으로 제휴를 맺어서 같이 지킨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베트남한테 먹을거리를 주면서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상호 안보 체계를 통해서 중국의 만에 하나 있을 압박을 견디게 해줄 수 있다. 이쪽은 필리핀도 있고 그 뒤 미국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을 선호한다. 우리가 그 역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다 캐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당연히 미러 화해를 전제하는 것이고 상해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는 자 블라디보스톡을 지나면은 그 러시아 지나서 북극해를 지나서 유럽까지 가는데 변변한 항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블라디보스톡이 우리의 부산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배의 어떤 항구의 규모를 떠나서 그 근처에 전체를 아우르는 인프라라는 부분에서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통일하다 그러더라도 해외에 많은 선박들이 블라디보스톡 가서 며칠 머무르고 싶겠습니까? 배 갈아타는 동안. 아니면 한국 가서 하고 싶겠어요? 한국 가서 그냥 돌아다니고 싶겠어요? 천지 차이죠. 이건 정해진 겁니다, 이미. 여기서 상해와 천진이 고립될 것이고 중국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서해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 우리 제주도의 입지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쪽으로 몇백 킬로면은 상해, 오른쪽으로 몇백 킬로면은 후쿠오카거든요. 규슈거든요. 틀을 막을 수 있어요, 그 길을. 남쪽으로는 지금 베트남을 엮어내는 거잖아요. 자,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베트남을 엮었네, 대단하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이야기, 이 기사도 대수롭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인천공항이 지금 몇 년 동안인가 2021년부터인가 23년부터인가 제2 활주로를 돈을 1,600억인가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된대요. 다 돼서 금년 추석까지 다 한다는 겁니다. 추석까지 4개의 활주로를 다 쓰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아마 이 두 번째 활주로를 공사를 할 때 세 번째나 네 번째 활주로가 완공이 되면서 개수가 계속 3개 정도로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면 처음으로 인천공항이 4개의 활주로를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이착륙이 1년에 50만 회에서 60만 회로 된다? 그리고 이것은 뭐 몇 년부터 준비해 왔던 거지만 추석까지 한다. 이런 부분이 저한테 밟히거든요. 귀에. 자,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투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영종도에 있는 공항이 상당히 붐빌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훨씬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북한 항로 이야기가 많이 되지만 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외국계 자본과 인력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인천항은 북한 개발에 필요한 해외 물자가 들어오거나 북한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밖으로 나가는 출구로서 활용이 될 거예요. 인천은 복받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그거하고도 상상력을 조금 동원하면은 맞춰질 수 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 활주로 4개 활주로 동시 운영이 가능한 것을 날짜를 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추석으로 못을 박았다라는 것은 우리 추석이 보통 9월달, 10월달 이때잖아요. 그때 패키지로 하고 싶다. 10월 말이 뭡니까? 경주 에이펙이거든요. 자, 그 여러 가지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강화도 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하고 있는 그 뭐 도로가 금방 되는 것이고 한강을 건너가는 부분, 이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은 인천공항에 내려서 북한을 바로 가고 우리 청라나 송도에 외국인들은 정주를 하면 되거든요. 학교도 애들 두고 있어 학교 다니고 북한에 살 필요 없이 북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에요. 거기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자. 이게 이제 나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 어디 무슨 음모론 주장하는 데 아닙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기온이 더워지고 북한이 북극 항로가 개설된다.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그렇다. 빙하가. 그럼 지구 기온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보면은 타너는 사실 그거는 정역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지축이 바로 선다. 그래서 기온이 평이해질 것이다. 따뜻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의 리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지축도 몇만 년 단위로 바뀝니다.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중간 섰다가 저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몇만 년 단위로. 그 지축의 현재 지축이 얼마냐? 데이터를 찾으니까 안 나와요. 그러다가 찾게 된 겁니다. 이것을 나사에서 작년 기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사가 돈을 댄 연구예요. 뭐라고 했느냐? 지금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있어서 자전축이 변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나 꼬리가 강아지를 흔드나? 예, 어거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기후 변화로 얼음이 녹고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전축이 바뀌었다. 내지는 자전축은 계속 바뀌는 것은 주기를 가지고 바뀌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 지구과학적 사실인데 자전축이 바뀌면 당연히 초래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심지어 우리 절에 계신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1800년대 말에 태어난 지방의 한 유생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지구가 설 수 있다. 지구과학적 사실이에요. 서게 되면 우리는 햇볕을 훨씬 많이 받게 되고 지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준이 좀 모호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갈 거다. 지구가 녹을 것이다. 얼음이 녹을 것이다. 물이 수위가 올라갈 것이다. 일본은 잠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한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지축의 기울기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만. 근데 제가 찾을 수 있는 게 이런 데이터라는 거예요. 내용 잠깐 볼까요? 낮이 길어졌다. 지난 120년간 자전축이 10m 이동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낮이 길어졌다. 햇볕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온도가 그러면 여기서 이 주장은 뭐냐면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전축이 10m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전축은 원래 움직이는데 그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자전축이 10m 이동했기 때문에 낮이 길어져서 온도가 올라갔겠습니까? 기후가 바뀌고 있겠습니까? 자전축이 이동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침판으로 보는 자북하고 진짜 북극과 남극을 잇는 진북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크기가 지금 빠른 속도로 서로 달라지고 있어요. 진북과 자북이. 그것은 지구 내부의 자성체의 분포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구 내에서 움직이는 건 멘틀밖에 없어요. 지구가 다른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구가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급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외신도 찾으면 안 나와요. 자료가 잘. 즉 나침판이 북극을 가리키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몇백 킬로씩. 그래서 그것은 지금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침판을 가지고 북극을 찾기 때문에 실제적인 진북과 자북의 차이를 매일매일 검토하고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자북이 막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멘틀이 흔들리는 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각 내에 멘틀이 흘리게 되면 화산 활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런 것을 우리 선배들이 예상을 한 바도 있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모든 것은 리듬이 있다. 낮과 밤이 있듯 사계절이 있듯 지구도 리듬이 있다. 서구의 지구과학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축이 항상 이렇게 20몇 도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다 몇만 년 주기로. 그리고 움직일 때 항상 1년에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다. 덜컥덜컥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이클이 있고 그런 사이클이 지금 반대쪽으로 탁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력에서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나사에서는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얼음이 녹아서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건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